오늘은 2021년 7월 17일입니다. 제73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집이다.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토대를 다지고 집을 어떻게 짓겠다. 지은 집은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 갑니다. 이러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날, 헌법을 제정한 날,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생기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따라서 이 태극기라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의 태극기와 그 이전의 태극기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 태극기가 나타난 시점으로 우리나라를 마냥 과거로 끌고 갈 수 있다든지, 태극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곳에서 그때 대한민국이 생겼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비논리적이고 틀린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된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헌절이 무엇인지, 제헌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제헌절은 언제부터 이것이 국경일이죠. 언제부터 국경일로 되었는가?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경일이라는 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1949년 10월 1일, 그때부터 7월 17일을 제헌절로 그렇게 정하고 국경일로 기리게 된 겁니다. 오래됐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이 1948년 7월 17일. 그런데 1949년 10월 1일부터 이 제헌절을 기리게 됐다. 지금까지 기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제헌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봅시다. 제헌절의 의미. 1948년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5일 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됩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세상에 나타났고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공포된 날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 그것이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으로 인해서 생겼고 이것을 토대로 유지되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날이죠. 그러면 어떻게 제헌절을 기념하는가? 이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앞에서 7월 12일에 제정됐다고 했죠. 그리고 공폭,
7월 17일에 공포한 그것을 온 국민이 경축하는 날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하고 국기를 개양하며 이날의 뜻을 기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이것의 그 줄임말이죠. 국민 주권주의에서 민주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이 주권, 이게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날로 치면 5,100만 이상의 전체 국민에게 있습니다. 나라를 지켰던, 지금 같으면 50만이 넘는 군인, 나라 지키죠. 중요하죠. 이들에게 주권이 있는가?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중요하죠.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오늘날 민주화운동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민주화 열사도 있고 많겠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한 300만 된다고 합시다. 이들의 뜻을 존중하는 거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해졌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바로 그것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5,100만 전체 국민의 뜻을 따른다. 그럴 때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화 투사, 그들을 기리거나 그들을 따르거나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뜻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잘 봐두십시오. 지금 제헌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낼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제헌절에 기리는 날은 어떤 날인가? 제헌절은 어떤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날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지선다입니다.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것이죠. 가, 매년 7월 17일을 기리는 날이다. 그냥 7월 17일을. 나, 1980년 5월 18일을 기리는 날이다. 소위 5.18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주 쪽을 향해서 천배를 하든지 물을 떠놓고 절을 하든지 그런 날이냐? 다 1919년 4월 11일을 기리는 날이다. 이때는 중국을 향해서 상을 차려놓고 공을 들여야 하겠죠. 라, 1948년 7월 17일을 기리는 날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답을 알려드리죠. 그런데 현재 대선 후보 윤석열 씨가 있죠. 검찰총장도 했었습니다. 몇십 년 검찰의 일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변호사 일도 잠깐 했고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인물인데 윤석열 씨는 답을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 지금 뉴스에서 이 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윤석열 씨는 답을 제헌절은 1980년 5월 18일을 기리는 날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밝힌, 정확하게 본인이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월 16일에 밝힌 내용이 보도가 됐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주 참배를 함으로써 제헌절의 헌법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다. 자신의 메시지는 행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을 입장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제헌절 입장문은 참배다.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가 어디를 참배했는가? 광주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한 군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구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구 전남도청 본관 앞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즉 건물에 대해서도 참배를 한 것이죠. 광주는 성지니까. 이거 이외에 5.18 관련된 사람들하고 여러 곳에서 만나고 또 5.18 부상자회 같은데 아무튼 그들이 다는 시뻘건 배지도 옷깃에 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의 윤석열이라는 자에게 있어서 제헌절은 1980년 5월 18일을 기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980년 5월 18일은 나라를 세운 날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는 헌법을 제정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이 날을,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uprising, 민중 봉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밀란이 일어난 날이다. 난리친 날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광주 업라이징, 민중 봉기의 날을 기리는 국경일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러한 국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나온 자가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이 시작된, 건국과 거의 한 몸이 되어 있는 헌법 제정, 그 제헌절을 부정하는 자,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헌법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대한민국은 5.18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넣겠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그러겠다. 그래서 제헌절에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5.18 묘역을 두루 전남도청 예전 건물에까지 가서 참배를 하면서 이런 뜻을 밝혔다. 본인이 그래서 특별히 광주를 제헌절에 갔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이념을 계승하자 하는 내용을 넣으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죠.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념을 바꾸려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개헌인데 5.18 이념을 넣겠다 하는 것은 역시 건국헌법이 밝혔던 헌법 전문을 위반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이 분명하죠. 각자의 호불호가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 후보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념이 광주 5.18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결코 뒤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 뜻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또한 제헌절을 광주 업라이징 이것으로 보는 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는 헌법 수호 세력 쪽의 지지를 받겠다 하고 나와 있는 대선 후보가 아닙니까? 이번 대선은 헌법 수호 세력과 개헌파의 대결입니다. 헌법 개정 세력인데 정확하게는 헌법을 파괴하겠다 하는 헌법 파괴 세력,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그런데 헌법 수호 세력의 후보로 나오겠다고 해놓고 헌법 파괴 세력의 주장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것을 프락치라고 하죠. 스파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내놓고 하니까 스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표를 받겠다. 그래서 좌파가 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국가 변혁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만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누구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까? 헌법 수호 세력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법 파괴 세력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까? 제헌절을 1980년 5월 18일을 기리는 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이념 계승을 넣겠다.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문재인 재선이지. 정권 교체 아니죠. 이번에 광주에서 보니까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일단의 젊은이들이 그의 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스크에는 용이 2마리 그려져 있었고 그들이 전남 청년연대 멤버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광주 5.18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서 헌법 파괴 세력의 주장을 아주 큰 목소리로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것을 외쳤다. 이 정도 되면 윤석열 후보가 또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서 하루에 6번이나 예수를 부정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렇게 헌법 수호 세력에게서 내동댕이 쳐져서 그 지지율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만은 아니죠. 국민의힘에서도 그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인가 하고 보기에도 하루에 6번 배반을 하는 것은 지나치죠. 보아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게다가 함정에도 너무 그렇게 빠지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취미거나 특기라고 한다면은 역시 쓸모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해서 윤석열 후보는 헌법 수호 세력의 대선 후보에서 아웃입니다. 윤석열을 버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헌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죠. 여러분은 간단히 답을 찾아냈습니다. 대선 후보 유승민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유승민 후보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많이 배웠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요즘에 국민 여러분이 이게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이상하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차라리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대선 후보 유승민 씨가 재헌절이 뭔가요? 하는 이 문제를 못 풀었다, 틀렸다 이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답을 가나다라 중에서 다를 선택했습니다. 다는 재헌절은 1919년 4월 11일을 기리는 날이다. 이런 것이죠. 유승민 후보 문제 푸는데 실패했습니다. 틀린 것이죠. 어째서 그런지 살펴봅시다.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 16일 밤 한 10시경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재헌절 입장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헌절을 맞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여정. 이 제목만 봐도 참 가슴이 서늘하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집이 만일 내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파랑새를 찾아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파랑새를 향한 여정, 이런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하죠. 유승민 후보는 우리 5,100만이 넘는 우리 전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유승민 씨가 알고 있는 어딘가에 그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일단 제목이 그렇습니다. 유승민 씨의 글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1948년 제헌헌법의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승계되었습니다. 참 유승민 씨를 보면은 그 김재동 씨가 준 그 헌법책인가 하는 작은 수첩이 오타투성인가 좀 의심스러운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헌헌법의 제1조 제1항입니까? 그러면 제헌헌법 제1조 제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항이 2개가 생긴 것은 제헌헌법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현행헌법에서 1조 1항, 1조 2항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매번 이런 식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유승민 씨 이야기는 1919년 중국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사설단체 거기에서 임시헌장이라는 거 다 해봤자 8조짜리 8개 딱 들어있는 거기에서 제1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48년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헌법이 그것을 승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집에 승민이라는 아이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세상에 승민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에 태어난 승민이는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승민이라는 아이가 다시 태어난 거다. 복제품이다. 이러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해하시겠죠. 국가의 탄생은 생명의 탄생과 동일합니다. 탄생해서 존재하거나 탄생하기 전에는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라는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왜들 이렇게 못 알아듣고 번번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참
골치 아프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서 유승민 후보는 결국 재헌절이 돼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 이러면서 생각한 것이 본인이 102년 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102년 전이라고 하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중국 땅에 있던 상해 임시정부 헌장,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게 지금 이거다. 그것을 물려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상해 임시정부 헌장 제1조가 우리의 제1조 거기로 왔기 때문에 그게 건국 헌법이다. 사실 이 1919년 건국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건국 헌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학술지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려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 그 임시헌장이 이게 원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서 물려받아서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든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죠. 이걸 가지고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플러스 공화주의 이 두 개의 이념 위에 건설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식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식하면서 자신의 무식함을 모르고 도리어 자기가 유식하다 하면서 국민에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걸 외우고 배워라 라고 할 때는 이것은 비난을 해야 하겠죠. 이 모든 것이 좌파 김재동 씨에게 배운 그런 결과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승계 이거 틀렸다. 공화주의 이거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또 확인해야 하겠죠. 우선은 재헌절이 1919년 4월 11일을 기리는 날이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유승민이라고 하는 이자는 1919년 4월 11일을 기리는 날이 국경일 재헌절이다.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이 맞죠. 이게 무슨 뜻인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자다. 그렇죠.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하고 동일한 주장을 했으니까. 또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의 뜻도 모르는 자다. 이거 틀린 거, 그것은 불성실하고 또 그것도 또 무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죠.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 하고 지원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이 우린데 와서 딴 집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꾼에게 월급을 줄 수 없죠.
우리 일꾼도 아니고 아예 우리나라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대선 후보, 우리 헌법 수호 세력이 지지하는 우리가 이들을 채용하겠다. 그런 대선 후보로서는 이제 아웃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도 그렇다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유승민은 좌파인데 빨갱이는 아닌 모양이야. 한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확실히 유승민 후보는 안보는 튼튼히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죠. 국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여간 그 군 체제를 마구 바꿔보겠다. 이런 그 진흙을 가지고 거기다 대고 칼로 자르고 던지고 하는 것처럼 잘 놀고 있는데 어떻든 그 사람이 핵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나도 그렇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안보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고 안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핵 보유 주장에 동조한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유승민 후보가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데 그렇죠. 유승민 후보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핵을 보유하자. 그거 김정은이도 북조선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가 다른 것인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한다. 좌파가 어째서 성장을 이야기하는가? 이재명은 괜찮은 건가? 이런 터무니없는 그 오판을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씨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여기고 현재의 우리 헌법을 수호하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도 핵 보유 주장이라는 것이 가산점을 얻을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장 그 제1조를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어쩌면은 유승민 후보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어땠습니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자기가 헌법 전도사 하겠다 이러면서 헌법 공부를 참 많이 했다. 내가 헌법을 따로 인쇄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항상 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많이 준비도 했었다. 헌법 전문가다. 막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전문은 헌법전을 펼치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1조보다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봤겠죠.
먼저 현행헌법을 보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렇게 본다면 헌법을 계속 공부했다. 헌법에 있는 자유라는 글자가 몇 개 나오는지 나열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무슨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다 찾아봤다. 거의 외울 지경이다 하는 거 여러분도 들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 문제 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오늘 제헌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헌절이 언제입니까? 1948년 7월 17일. 그날을 기리는 거고 그때가 헌법을 만든 날이다. 이렇죠. 이제 우리 그때 만든 헌법을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입니다. 최초의 헌법. 이것만 건국 헌법이고 이것이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 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 시행. 전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구한 역사와 이렇게 쭉 했는데 마지막 부분 먼저 봅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언제 했습니까? 1948년 7월에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 1948년 7월인 것이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 글을 쓴 날입니다. 4281년은 서기 1948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헌법을 제정한 날, 그 당일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제정한다라고 쓴 글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1948년 7월 현재의 사람이죠. 그때 헌법을 제정했고 그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죠. 이것이 헌법 제정 전문입니다. 운전전자가 아니고 앞전자 전문인 것이죠.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했고 1948년 7월 12일 헌법 제정 권력은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에 의해서 건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행헌법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을 해서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을 한
헌법 제10호 현행 헌법에서 지금 말만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87년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그러면 87년에 새 나라를 세웠어야 하죠. 그런데 간이 작아서 그랬는지 새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현행헌법 전문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5일에 제정되고 이러한 다짐은 1948년 7월 12일에 한 겁니다. 1987년에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개정한다. 이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전문에 넣어놨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넣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 87년에 무엇을 개정했는가? 건국헌법을 개정했는가? 그렇지 않죠. 1980년에 개정된 헌법 제9호를 개정한 겁니다. 그 전까지 쭉 있던 헌법을. 그러면 헌법 제9호 80년 헌법에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이야기는 건국 당시 48년에 없었고 1987년 10월 28일까지 없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이 전부 개정이라는 것이 개정입니까? 이러한 헌법을 완전히 갈아치우는 이 자체가 반국가 행위가 되겠죠. 반국가뿐만이 아니고 반자유민주주의 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든 그렇다 치자. 기성의 효과를 인정해서 우리는 또 이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문의 반역적 행위를 덮어두고. 왜 그런가? 헌법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것은 그 효력이 자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썼는데 이때가 87년이다. 나라는 48년에 이미 건국이 됐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짓인지 알 수 있죠. 앞에서 헌법 제1호가 제정 전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문이라는 말은 이 헌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밝히는 겁니다. 제정 전문은 손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87년 헌법이 제정 전문을 바로 건드렸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전문이라고 써놓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다. 자기들도 개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제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선의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개정문이다. 개정을 어떠어떠한 취지로 했는지 하는 머릿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서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 전문은 제정 전문과는 격이 다른 것이죠.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정 전문이라고 하는 원본이 있는데 개정 서문에서 이 원본 건국헌법의 전문을 부정하는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을 넣었다. 그러면 간단하죠. 원본이 맞는 것이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는 것은 건국 헌법에 반함으로 무효. 이런 겁니다. 이건 다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에다 놓고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 헌법부터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헌장을 계승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소위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도 종종 주장하는 것인데, 상해 임시정부 헌장에서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규정했고, 그리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 1948년 건국헌법으로는 제1조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라는 것이 비슷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뭐 학술적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원한다면 나의 리걸마인드 도서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아주 다시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을 만큼 제대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돌베개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좌파 이론 서적을 상당히 많이 내보내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서 낸 책이고 글을 쓴 사람은 박찬승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그러니까 아마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은 상해 임시정부 헌장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현행 헌법에 그대로 들어왔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론,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쭉 하고 결론으로 쓴 것이죠. 중국 상해 임시정부 그 헌장 제1장에 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는가? 귀족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상해 임시정부도 귀족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다. 사실은 헌법학적으로는 적확한 설명은 아닌데 대략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해둡시다. 이것까지 첨삭해줄 여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현행헌법 제1조 제1항 1948년 건국헌법 제1조, 이거 유승민 의원이 이것도 틀렸죠. 1948년 건국헌법 제1조 제1항 이렇게 나갔는데, 아무튼 현행헌법이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건국헌법이 상해 임시정부 헌장을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요거로 봅시다. 건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가? 이 돌베개에서 나온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339쪽.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좀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적이 쏴보낸 화살을 주워서 다시 쏴주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진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건국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법문을 썼는가?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뭐 차이는 그렇죠. 이쪽은 귀족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라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공화국 가운데 그 범위를 굉장히 좁히게 됩니다. 그 설명은 생략하고 그들이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이번 우리 주제와는 직접 관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진호 위원이 한 이야기는 공화국이라는 것을 쓴 것은 민주라는 데는 권력 분립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이라는 뜻으로 민주공화국을 썼다. 그럼 이것이 공화국 설명이 되겠죠. 권력 분립. 이게 왜 공화국이 되는지 이해합니까? 이 이전에 이게 주권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권은 하나만 있죠. 한 나라에서 주권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권 가시라고 하는 이 신권주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왕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주주권, 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게 분화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몽테스키유의 상권분립 이런 거 나오죠. 이럴 때 군주주권과 의회 주권이 나뉩니다. 이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상권으로 가면서 사법 주권이 나옵니다. 주권이 세 개죠. 이렇게 나뉜다. 주권이 하나였다가 이렇게 나뉜다 하는 개념이 이제 공화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당시에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이러한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이다. 권력 분립이 되면 왕 혼자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죠. 대립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 분립하고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셋이다. 혹은 넷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화국을 그런 의미로 썼다.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만하면 되겠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념 위에 건설된 나라라는 뜻이다. 이래서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공화주의는 공화국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공화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죠. 왕 혼자 다스리는 군주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대략 그 정도 봐주면 되죠. 이 유진호 위원이 좀 상세히 설명은 했습니다. 공화국의 정치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이런저런 것이 많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화국이라고만 쓰면은 또 이 다양한 정치 형태 중에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어서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이라는 뜻으로 민주공화국을 붙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래에 민주공화국에서 공화국은 떼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이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으니까. 헌법 이론이 그만큼 이제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승민 후보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위에서 건설된 것이다 하면은 앞에서 설명하는 것과 전혀 안 맞죠. 왜 안 맞는가? 개념을 몰라서, 모르면서 썼기 때문에. 공화주의는 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면 헌법에 나온 것과는 전혀 딴소리를 한 것이죠. 어디선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공화주의가 어떤 의미인가? 사실 미국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화주의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헌법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미국이 처음 그 13개 주에서 이제 연방 국가를 형성해 갈 때, 그때 이 스테이트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주의가 있었죠. 이게 연방주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방주의, 지방주의 이렇게 될 텐데, 미국에서 그 지방주의, 스테이트주의가 아니고 연방주의를 지지한다. 그것이 옳다. 하는 그런 쪽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헌법상 공화주의 이념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공화국이 공화주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고, 혹시 어떤 좌파 헌법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그들이 헌법 시스템을 모르고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을 모르고 그와 같은 그 외국 번역서를 가지고 대충 정리해서 펼친 이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승민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현행 헌법, 그게 공화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승민 씨 지금 문재인 씨의 그 완전한 지방분권주의 찬성하고 다니죠. 우리나라를 그 소국가로 나눠야 하겠다. 뭐 이런 거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의 지방분권 유승민 씨 반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재헌절을 기해서 대선 후보자들이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조국에 총구를 들이대는 짓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 하고 나와서 헌법 제1조도 뜻을 모르고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일이 102년 전에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이 나와서 설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본다 해서 한숨을 쉬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행복과 건강을 해칠 뿐이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 엉터리들, 무식한 자들을 확실하게 쳐내야 하겠죠. 우리 모두의 조국 대한민국에 반기를 드는 자, 우리의 헌법을 파괴하려는 자, 그런 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쳐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